네, 주말 사이 정치권에서는 조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연결식이 진행된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 절차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걸 놓고 여야는 갈라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고인의 업적이 추모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무조건적인 애도 분위기가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통합당은 6.25 전쟁 영웅의 공로를 인정해서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친일 행적에 주목하면서 대전 현충원 안장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역시도 친일 행적을 의식한 듯 어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백선엽 장군은 대전 현충원 안장으로 결론 났지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윤기찬 전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조문으로 갈라진 정치권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8시 반에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과 유족의 뜻을 반영해서 비공개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중계가 됐습니다. 먼저 이 인권 변호사로 시작을 해서 3선의 서울시장으로 마무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례식에 저도 참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요. 인권 변호사로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운동가로서, 마지막에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하셨는데요. 인권 변호사 시절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권인숙 씨 그 성고문 사건이나 이런 것에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셨고요. 시민운동가로서는 저희가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게 2000년도에 총선 물갈이 연대인가요? 그 당시에 낙천운동 본부를 해서 한 50여 명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물갈이했던 그때 역할들이 기억나고요. 그다음 한편으로 그 아름다운 가게가 생각이 나네요. 한국에서 어쨌든 이 기부 문화라는 새로운 어쨌든 시민 운동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서울시장을 하시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생활 정치를 최초로 현실화시킨 우리 그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분이다. 여성, 인권, 환경, 그다음에 주거 복지 이런 문제들을 주요한 정치 이슈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공이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 박원순 시장께서는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시민사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조직화도 많이 했고요. 참여연대 만들고 민변 만들고 아름다운 재단 이런 것들 만들어서 시민들을 조직화하는 데 큰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장 재직하시면서도 뭐 큰 뚜렷한 업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관리를 잘 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정치인을 잃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 비공개라고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비공개라기보다는 100여 명 정도 참석에 제한을 두고 그다음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해드린 형식으로 연결식이 좀 진행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장례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만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게 된 그 부분이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한 찬반은 아직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좀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례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논쟁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결정을 한 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평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가족들과의 이렇게 유대가 이렇게 자주 소통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의 의견보다는 좀 서울시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좀 존중이 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돌아가신 게 또 밤에 급박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한 4일 정도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무리가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만은 또 조문을 하고 싶은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한 5, 6만 명이 조문을 했고 인터넷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온라인 조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히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은 그 상황적 논리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고 의전편람 얘기를 하지만 의전편람의 문헌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치렀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 고인의 뜻도 여기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전에 본인도 간소한 부음조차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글로 있었거든요. 예. 뭐 가족의 뜻은 전해지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소인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고소인인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다. 뭔가 좀 어색해요. 뭐 당사자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그 기관장으로 치른다면은 기관에 소속된 분들의 추모의 뜻도 모아지는 거거든요. 과연 그분의 뜻은 어떨지 궁금하고요. 이런 모든 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을 가는 것에 대한 논란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당은 당 차원에서의 조문은 하지 않았거든요. 정의당에서도 일부 장혜영 의원이나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문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에 서울시장 단일화도 함께 했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문을 가고 가지 않고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조문 행위가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네. 국민이나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 차원이 하나 있고 또 본인이 어떤 진짜한 추모의 뜻이 하나 있는데 본인 추모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 할 이유가 없죠. 다만 간판급 정치인들이 조문을 가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국민한테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발령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것까지는 조금 맞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찌됐든 추모를 하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서 안 가든가 가든가 이것은 뭐 누가 뭘 할 바 아니죠. 그런데 본인을 공개적으로 가기 전에 밝히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럼 통합당 차원에서는 그런 공개적 메시지 없이 조문을 가지 않았던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제 하는 개인적인 행동일까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당에서도 그거 예. 갖고 일부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의사 취합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가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건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기 아직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비서라고 하는 분도 13일 이후에 장례식 이후에 본인이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이 가지는 이 경건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추모를 하는 게 좀 더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그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저는 좀 상황의 반전을 만든 게 이 정의당 지도부의 이제 태도가 좀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과연 그렇게 참 그 각박하게 이 추모의 상황에서 입 바른 소리를 했어야 됐나. 이걸 또 2차 피해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논쟁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굉장히 사실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입장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조영 원내대표가 초반에 굉장히 아주 좀 자중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그 멘트를 또 실어서 낸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참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딜 헌팅이 그 영화를 인용하면서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김병준 실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뭐 몇 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난 이후에 공과의 문제는 이후에 뭐 변호사님 잘 알겠지만은 법률적인 어떤 것들이 제기가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뭐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합당은 어떤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일단 이제 아까 소속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규모가 크게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고소인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예.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돼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께서 이 카메라에 대고 한 언행을 보면 그건 누가 듣겠습니까? 고소인도 듣는 거예요. 일반 국민도 듣지만. 그럼 고소인이 이게 나한테 화를 내는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그런 언행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상규명 없이 이 사태가 일단락되게 되면 고소인은 사실은 고소인에 대한 평가를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하게끔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상규명 필요하고 대통령께서도 과거 사위 등의 행태에 대해서 진상규명 차원에서 처벌의 목적이 아니고 이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아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강용석 씨가 몇 분을 대리해가지고 서울시 공무원 몇 분에 대해서 방조죄로 고발한 게 있어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되든가 또는 뭐 혹시나 민사적인 쟁송이 있게 되면 그 민사쟁송 과정에서 또 이 진상규명이 되든가 어찌됐든 정치권에서 하든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되든가 진상규명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고소인의 입장이 편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합당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현재 저희는 뭐 이제 장례식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입장이라든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분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이 법률적 다툼이 있다면 거기 때 가서 판단을 해볼 문제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것 이외에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를 우리가 2차 피해다 이렇게 규정을 짓잖아요. 2차 피해가 생기는 이유는 1차 피해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피해 여부가 이거 피해인지 아닌지 무고인지 정당 고소인지 이것에 대한 명백한 법적 절차나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져야지만 2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정치권에서 2차 피해 하지 마세요라고 국민께 계몽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일은 진상규명, 1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까지 하면서 과도한 비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국민적인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이것을 좀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경향. 뭐 저는 진중권 교수가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뭐 부동사리가 굉장히 나쁜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로 하면서 지금 이 죽음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 가정입니다만 가해자를 좀 피해자일 수 있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에서 이것을 가지고 뭐 자기 언론에 이벤트 하듯이 하고 정치적 정쟁화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당분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내년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은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고심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두 곳이 지금 다 공석이 돼서 이곳에 대해서 후보를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조차도 지금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뭐 서울시장은 이제 장례식이 끝나야지 되지만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를 예. 낼지 말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요. 뭐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는 부산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좀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단체장의 보궐선거를 1년씩이나 이렇게 넘겨서 하는 상황들. 우리가 뭐 선거가 자주 있으니까 혈세 낭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광역지자체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 단체장의 결정 권한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야가 같이 선관위와 더불어서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큰 상황인데 후보를 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당원의 이제 뭐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중대한 잘못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서울시장의 경우 중대한 잘못으로 포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건 민주당의 어떤 정당적 양심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거나 또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주당이 국민께 한 약속, 당원을 통해서 한 약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또 다른 평가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중요한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가 되어 버렸는데
전당대회가 이제 이런 보궐선거가 좀 변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을 하게 되면 네네네. 3월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4월에 보궐선거잖아요. 아마 이제 뭐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당대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아마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당대표 되시는 분이 3월에 사퇴한다면은 그 이전에 후임자를 뽑아놓으면 되는 거죠. 온라인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뭐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선되면 끝까지 가겠다고 네.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네네. 보신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 조문 공방이라는 표현을 많은 매체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비단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 장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생전에 뭐 6.25 전쟁 영웅으로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되느냐 혹은 친일파로서 안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걸 두고 통합당과 정의당 특히 공방이 좀 많이 거셌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앞서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백선엽 장군의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대전 현충원에 가는 걸로도 만족한다. 그리고 이게 논쟁이 되는 게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먼저 차리는 부분들은 뭐 이게 여야 뭐 진보를 떠나서 이렇게 되게 사회적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건한 마음으로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하나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친일 행위에 대해서 좀 반성이라든가 본인의 성찰에 대한 좀 입장을 밝히셨더라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지는 않았잖아요. 뭐 지도부가 조문은 한 걸로 그렇게 아직까지 제가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입장은 낼 생각이 금방 없으신 말씀 건가요? 제가 드린 것처럼 예. 일단 국가의 역할을 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추모와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 이후에 논쟁적인 부분들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좀 미루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과 똑같이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백선엽 장군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일단 그 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서울 현충원에 모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거의 아마 사전 답사까지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부분이 장군 묘지가 꽉 찼다라는 이유인데 사실은 유공자 묘지 쪽으로 이렇게 모시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일 논쟁이 불거졌던 건데 이 친일 논쟁과 관련돼서도 본인은 간도 특설대에 소속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간도 특설대에 소속되면서 항일 게릴라들의 소탕 작전에 본인은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유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진위 여부에 대한 확실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친일 행위 이 자체에 대한 아직 역사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심지어 파묘법까지 운운되는 이 여당의 행태가 정치적 공세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현충원은 국방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쵸. 대전 현충원은 이제 국가보훈처가 하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고 6.25 전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울 현충원에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소 아쉽다. 다만 유족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서 좀 언급해 주셨던 그 친일파 파묘법,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계속 좀 논란이 좀 이어지지 그렇게 않을까요? 좀 당론 발의는 아니고요. 뭐 저기 일부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3대가 망했다.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친일 행적이 밝혀지신 분들이 이렇게 국가의 지도라서 과도하게 이렇게 대접받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36년의 일제 통치를 기억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같은 친일 행위를 했던 군인들 중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종찬 장군이나 이영준 장군 몇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생전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과도한 친일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성을 하셨고 일부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병들 묘역에 안장되는 이런 본인이 선택을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친일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사과와 반성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5.18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이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차원이 상당히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반성과 사과를 했느냐 문제거든요.
한번 그렇게 좀 국민 정서를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친일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다소 다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소속이 간도 특설대 돼 있기 때문에 비판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요. 일단 공과는 분리해서 보자는 게 지금 원래 여권의 주장이었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도 공과가 있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 백선엽 장군의 경우에만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항일 전력은 상당히 좋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일 그 게릴라들을 탄압하는 부분은 분명히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항일 전력 못지않게 국가를 지킨 6.25 전쟁에서 영웅에 대한 대접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국민적으로 논의를 깊이 해봐야 될 문제예요. 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이 사안을 볼 때 모든 것을 50보 100보의 논리, 똥 묻은 놈이나 개 묻은 놈이나 이렇게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36년간에 같은 민족을 탄압하고 그 학살하고 했던 친일 부역자와 그다음에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약간의 뭐 저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동일시해서 비교하면서 동일한 그 도덕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예. 이렇게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회 개원식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로 늦은 개원식이 열릴 것 같은데 이미 뭐 늦은 것 같습니다. 언제쯤 열리겠습니까? 개원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개원식이라는 세레모니를 하느냐 마느냐 갖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개원식에는 의장께서 개원사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선서하고 대통령께서 나와서 축사하신단 말입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축하할 만한 그런 개원이냐 협상 과정에서 전혀 야당의 뜻은 반영되지 않고 야당이 끌려가고 있는데 축하할 일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개원식을 생략하고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부터 하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아 보이고요. 개원식 여야가 공히 축하할 만한 일들을 해왔다 그러면 개원식을 통해서 국민께 대대적인 앞으로 국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세레모니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는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개원식이 여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고 네. 계신 거네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 대통령 연설을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한편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장관 청문회를 가지고 이제 세게 자기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 연설 듣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지 않거든요.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누그러집니다. 대통령이 저기 야당석도 와서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없이 바로 공격 모드로 가겠다라는 뭐 아마 전략적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관행이었거든요. 국회법에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라는 맞습니다. 게. 네. 그렇기 때문에 관행을 무시했던 법사위의 야당 몫이라는 관행을 무시했던 여당 입장에서 이 관행을 존중해달라는 그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다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8.7%, 부정평가는 46.5%. 저희가 좀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긍정평가는 1.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가 반대로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데 하락 원인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뭐 그래도 이제 긍정이 많네요. 사실 그 대통령 임기가 3년을 넘긴 상황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경우는 아마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그 좀 쟁점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 좀 이 우리 참모들이 좀 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책 실패죠.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진보 가치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번에 정의당 지지자들이 17% 이상 다운됐어요. 그거는 이제 진보 가치를 정의당과 가치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붙었다. 그러니까 현 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당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진보권의 이탈이 좀 두드러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1주택자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대책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이미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좀 보고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한테 치명적인 것이 더 이상 국민들은 대책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잡을 수 없다. 현재 이것은 증세 정책에 불과하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 증세 정책과 관련돼서 사실은 종부세를 높이는 것도 이게 국유화의 한 과정, 뭐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그런 걸로 국민들은 보기 때문에 230 세대의 실망이 클 겁니다. 230 세대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은 양도소득세 이 부분은 중과세를 1년 정도 유예를 뒀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집값에 대한 차익 실현의 기회를 지금은 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못 가져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국민적 어떤 뭐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에 비춰보면 이런 정책에 빈틈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낮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나 앞으로의 추후에 이런 정책들이 지지율 상승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드는 건요.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가 땅이 좁은 상황에서의 누구나 집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기 전까지는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고 집을 가지고 난 뒤에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야를 떠나서 좀 긴 호흡으로서 보고 국토 전체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국유화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는 표현이 드는데 토지의 문제에 저는 좀 공개념적 사고로서 보고 물론 집은 우리가 이 표현하자면 이익 추구의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감을 맞춰가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길게 보고 진짜 국가 백년지 대계를 보고 한번 같이 설계하는 기회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습니다. 예,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무엇이 두렵냐 이런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 입장이 변한 게 없고요. 다만 이 공수처법도 사실 반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통합당은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장 이 공수처 출범을 막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직무를 활성화하는 거죠. 이거 반대했던 입장에서 찬성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천자를 가급적 늦추고 공수처 출범이라는 것이 사실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기 어려운 기구이기 때문에 그 출범 늦추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 시한이 15일이니까 이번 주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현재 시한 안에 통과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률적 취지에 자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과반이 넘어서 통과가 되었다면은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추가로 개정안이라든가 다른 법률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처리된 것에 대해서 한 매듭을 지어주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자세로 좀 나가야지 이제 진보적이고 이렇게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발목 잡기만 한다면은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선택이 문제가 있어요. 특별감찰관은 왜 아직까지 뽑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20대 때 야당이 양보해가지고 3분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에 비트권을 행사하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진즉에 추천해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대통령 견제라고 보면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매듭 짓고 그다음에 공수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그 요구하시면 됩니다. 예. 요구 자체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전 미래통합당 홍보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